제가 지금까지 쭉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 1년 동안 연구하면서 왜 연구를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고 그래서 어떤 게 나왔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그동안 연구를 해오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어, 이제 세 가지 기술 그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과 휴먼과 캐퍼시티 그룹에 있는 분들이 좀 나오셔서 먼저 각각 13대 기술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떤 기술이 구체적으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주시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휴먼 그룹이 되겠죠. 휴먼 그룹에서 박수현 단장님이 저쪽에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구체적으로 음, 그 박수진 단장님과 박철수 교수님, 서정욱 교수님, 권규원 단장님, 이경택 센터장님, 이규성 박사님이 앞에 책상에 착석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기술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수준 단장님, 박철수 교수님, 서정욱 교수님, 권규원 단장님, 그리고 이경택 센터장님, 이규성 박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제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휴먼 그룹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휴먼 그룹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류 생존과 관련된 기술을 도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 구현을 위해서 공간, 자원,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어떤 생산 능력을 향상함으로 해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휴먼 테크놀로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휴먼 그룹에서는 6개의 중요 기술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한 가지씩 간단히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그룹에서 작성을 하신 위원님들께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휴먼 바이오 하이퍼 트윈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기대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 수명이 그에 못 따라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애 라이프 로그를 구축하고 또 분석을 해서 정말 그 기대 수명에 맞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먼 바이오 토탈 케어 기술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자산 초자동화 운영 플랫폼인데요. 이 분야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의 생산 분배와 이런 거에 소비하는 모든 행위를 사실 이것들이 에너지나 여러 가지 그런 액티비티가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러한 가치 전환을 통해서 디지털로 자산화한 다음에 이런 거를 디지털로 분석을 해서 생산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지털 주공간 데이터 파이오니아가 되겠습니다. 지구뿐만 아니라 또 우주 공간까지 저희가 확장을 했을 때 인간이 생활 가능한 공간을 탐색하고 또 공간별 가상화를 통해서 이 공간에 대한 체험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과 현실 세계를 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동 기술을 함께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요. 애니판 플랫폼입니다. 인류 생존에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먹거리가 되겠는데요. 미래 먹거리인 농작물을 스마트하게 재배하고 수확하고 공급할 수 있는 농업 플랫폼 기술을 말하고요. 자연모사 시공간 컴퓨팅 기술은 자연과 인간을 모방한 디지털 객체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생성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도 자율 반응이 가능하도록 지능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소통이 가능한 인터랙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복지 스마트 글로벌 플랫폼 기술입니다.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과 자원을 디지털화해서 이를 가상세계에서 분석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주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가상 현실에서 구현된 내용들을 인간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개의 기술들을 저희가 도출하면서 미래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고 느낀 것은 결국은 인류 생존을 위해서 ICT가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화, 가상화, 또 이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으로 발전해서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을 해서 이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또 현실과 디지털 세계를 넘나드는 하이퍼 트윈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휴먼 바이오 하이퍼 트윈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먼 바이오 하이퍼 트윈의 정의는 저희 인간의 어떤 생애 전주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인공지능, 머신러닝 분석해서 어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계속 인식하고 치료하면서 포스트 휴먼 기술까지 추구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분류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메디컬 휴먼 트윈, 뉴로 휴먼 트윈, 아티피셜 휴먼 트윈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메디컬 휴먼 트윈은 어떤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어떤 센서 기술 또는 분석 기술을 의미하고요. 뉴로 휴먼 트윈은 이러한 그 다양한 센서로부터 얻은 그 인간의 정보를 인공지능 분석, 빅데이터 처리 분석해서 좀 더 상위 레벨의 인간의 감성, 스트레스, 심리 상태 등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을 말할 수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아티피셜 휴먼 트윈은 이러한 기술들, 이런 데이터들, 분석들을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어떤 궁극의 그 인간을 어떤 디지털 공간으로 복사할 수 있는 휴먼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전반적인 트렌드는 인간의 어떤 오감 및 감정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개체, 그리고 힐링 지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지구라는 개체 둘 사이를 ICT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이런 휴먼 바이오 서비스를 무형화하고자 하는 게 이제 트렌드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요 시나리오로서는 의료 데이터 활용성 증대, 마린 디지털 테라피를 통한 정신건강 문제 해결, 인간의 지속 가능한 생명 연장 수요 증가 등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그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앞서 말씀드렸던 메디컬 휴먼 트윈을 단기로, 뉴로 휴먼 트윈을 중기로, 아티피셜 휴먼 트윈을 장기 기술로 하여 수집 분석 서비스 기술로 나눠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디테일한 기술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한신대학교 서정욱 교수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디지털 자산 초자동화 운영 플랫폼인데요. 이 문제의 출발은 간단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미래에 발전하게 되면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생기는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경제 활동에서 인간은 소외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철학에서 시작한 거고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과연 인간은 무엇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경제를 영위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창하게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얻기 위해 생산, 분배, 소비한 모든 행위를 시공간 전환, 재화 전환, 데이터 가치 전환 등을 통해 지원하는 제반 기술이라고 해놨는데, 간단하게 그냥 재밌게 농담처럼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고 먹으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AI 로봇 기반의 디지털 자산 초자동화 생산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의는 적혀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아이가 그린 그림이 NFT화돼서 자동으로 팔려서 우리 아이 통장에 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오래된 미싱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자인을 따서 그게 메타 공간에서 어떤 컨텐츠로서 팔렸으면 좋겠다, 이런 그 고민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를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 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 돈을 벌겠지만 장애인이라든가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경제 활동이 어려운 분들조차도
이런 초자동화 기술이 적용이 된다면 NFT를 몰라도 블록체인을 몰라도 뭐 인공지능을 몰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 번째 AI 로봇 기반 디지털 자산 초자동화 생산 기술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후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인간이 이제 활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일단 환경이잖아요. 환경 중에서 이제 기후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클라우드 소싱해서 정확한 기후 데이터를 알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그 탄소 배출권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사실은 대가가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데이터를 모은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지금 기후 데이터긴 한데 누구나 쉽게 내가 모은 데이터가 나의 자산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디지털 트윈 자산 물리 인터넷 배송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류 문제가 이제 단순히 사람들이 배달하는 거에서 이제 지나서 피지컬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 알아서 이제 어떤 유휴 공간을 통해서 뭐 아파트에 있는 벽 사이에 있는 빈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하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바닥 위를 따라서 아예 물리적인 제품들이 자동적으로 배달이 되는 걸 뜻합니다. 그런 일종의 물류 체계가 자동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서 세 가지로 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미래 이데아를 보시면 내가 하는 활동,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나에게 또 재화로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내가 모은 데이터가 나의 재화가 되고 나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미래 이데아고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내가 즐겁게 놀고 먹어도 돈이 생길 수 있는 재화가 생길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라는 거였고 이게 실현할 수 있는 기술들은 이미 트렌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미 NFT에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들도 올려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물리 인터넷 시스템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도 나와 있어서 이 트렌드를 잘 이어가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술들은 이제 세부 기술들은 기술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권기현이고요. 이 디지털주 공간 데이터 파이오니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름은 되게 좀 난해하게 보이는데요. 결국은 지금 저희 집 회사 살아가고 있는 공간에 이제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구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들의 공간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 그것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피지컬 어떤 환경이 아닌 환경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공간에서도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고 이런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가능성이 있고 매력적이다 그러면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일단 공간상에서의 어떤 공간이 진짜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에 대해서 찾아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이오니어 기술이라고 좀 정의를 좀 내렸고요. 이런 파이오니어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사람이 가서 살고 그 다음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또 이 쓰레기들이 발생이 되고 오염이 발생되는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주 공간 AI 파이오니아 시뮬레이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3D 공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지구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4D의 어떤 개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체험을 하는 부분들이 당장 인간이 가서 체험을 해볼 수도 있지만 내 가상의 이제 아바타 등을 만들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겠는데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이
디테일즈 공간 4D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면은 서로 이제 이동이 돼야 되는 부분들 인프라까지는 공간상에서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런 메타 트랜스포터 기술을 통해서 제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아바타가 가서 체험을 하고 또 그 가상의 또 다른 나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해서 진짜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까지가 이 트랜스포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먼 얘기일 듯 하나 지금 벌써 이미 우주 관광 시대가 열렸고요. 제가 달에 가서도 살면 어떤 느낌일까를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의 요구사항도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는 게 디지털주 공간 데이터 파이어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데아는 지구에서 아직 해결이 많이 좀 찾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이제 이 바다나 어떤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지하, 수중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좀 찾아내고 먼 미래에는 이제 우주 공간까지 찾아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체험해 볼 수 있고 화성에도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내 아바타를 보내서 체험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미래 이데아로 잡았고요. 이게 중단기적으로 해서 가능한 부분들의 개발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아래 표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애니팜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애니팜 플랫폼은 현재 지금 뭐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팜의 어떤 미래 확장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심 공간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이나 하늘까지 저희가 확장을 했고요. 우주와 같은 극한 환경, 그 다음에 지하 터널, 땅속 공간 같은 그런 이제 숨겨진 공간들까지 저희가 찾아내서 물론 이제 연근의 이제 그 아쿠아 쪽의 환경에서도 미래 먹거리인 농작물을 스마트하게 재배 수확하고 또 공급할 수 있는 농업 플랫폼 기술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개의 이제 기술을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요. 인텔리전스 정밀 파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기술입니다. 사실 농어촌뿐만 아니라 미래의 어떤 스마트팜이나 애니팜과 같은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노동 인력이 굉장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노동 인력이 농어촌에 노동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ICT가 필수적인 어떤 생육 그런 조건을 다 수집하고 또 분석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작물 재배를 자동화하고 또 자율적으로 재배와 수확, 그 다음에 배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작물 재배 플랫폼을 저희가 인텔리전스 정밀 파밍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동안 데이터, 특히 이런 생육 조건이라든가 농작물의 생육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을 해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걸 통해서 수확량도 예측하고 언제 수확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이러한 재반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결국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팜버스 최적 시뮬레이션 기술이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애니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의 큰 요건이 사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농작물 재배에 요구되는 다양한 이 에너지원을 청정 에너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들을 저희가 도출을 해서 에너지 스마트 파밍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이러한 기술들을 제공을 함으로 해서 미래의 어떤 그 애니팜 플랫폼의 그 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뭐 미래의 이데아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공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작물을 스마트하게 재배하고 그다음 수확하고 공급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농업 플랫폼 기술이 되겠고요.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기술을 분류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이경택입니다. 예, 제가 발표해드릴 기술명은 자연모사 시공간 컴퓨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은 쉽게 말하면 이제 메타버스 공간상에서 실세계를 얼마나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모사하고 모방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총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메타 공간, 그리고 디지털 휴먼, 그리고 인터랙션, 초실감 미디어, 플랫폼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진화 방향을 고려해서 미래에 어떤 기술로 발전될 건가를 좀 고민해서 기술을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동식물을 다 이제 포함하는 자연하고, 그리고 인간을 모방해서 이러한 객체들을 메타버스 공간에 이제 생성하고, 그리고 실세계에서 어떤 생물체들이 반응한 것과 똑같이 자율 반응할 수 있도록 지능화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그 공간상에서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제 넘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연산 처리 기술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가지 이제 큰 기술을 이제 도출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디지털 자율 성장 기술, 그리고 메타 휴먼 기술, 메타 휴먼 인터랙션 기술, 그리고 4차원 시공간 생성 기술,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기술을 도출하였습니다. 디지털 성장 기술은, 자율 성장 기술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자연, 여기는 이제 동식물을 포함한 이제 자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모사해서, 여기서 모사라는 것은 이제 외형적인 것과 그리고 속성,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속성을 모델링해서 이런 것들이 실세계에서 반응하는 것처럼, 또 자연이라는 게 이제 생성되고 성장하고 소멸되는데, 그런 전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모방해서 실제로 자율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지능화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 휴먼 인터랙션 기술입니다. 이것은 메타 휴먼, 그러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휴먼, 또는 자신은 아니지만 실제 이제 가상 세계에서 존재하는 디지털 휴먼을 이제 생성하고, 그런 휴먼들이 인터랙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 기술에 보면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대방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는데, 이 메타 공간에서 어떤 플레이어 혹은 이제 디지털을 만났을 때 이것이 이제 사람인지 혹은 인공지능인지 이런 거를 이제 구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술이 발전되면 이런 사람을 정확하게 모사하는 그런 디지털 휴먼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러한 관련된 기술이 이 기술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4차원 시공간 생성 기술인데,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사람이 항시 로그인 될 거로 이제 보입니다. 이제 메타버스 공간에
24시간 계속해서 로깅 사람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로깅이 될 텐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면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여러 서비스가 이제 가능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보면 실내 공간에 관련된 기술, 그리고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넘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 생성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과거 상황을 정확하게 재현하고,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인 것처럼 여기서도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그 시점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이제 그때 시점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리고 미래도 어떤 시점까지를 이제 예측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자연모사 이데아를 보시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런 디지털 자연을 포함하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여러 시간과 공간을 이동을 해서 인터랙션이 가능하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기술들을 정의를 했고, 또 서비스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세한 사항은 그 표를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규성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지구복지 스마트 글로벌 플랫폼이 되겠고요. 앞에서 많이 설명 들으셨겠지만 지구에 있는 5대 공간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 중에 어떤 부분을 ICT 기술이 더 풍성하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기술로 이제 많은 고민들이 진행이 됐고요. 지구복지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 식량 자원과 그다음에 물 복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요한 기술은 미래 식량 및 해양 자원 또는 수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이러한 지능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이 되되, 아무래도 이제 먹고 마시는 부분은 모든 인간들에게 기본적으로 이제 향유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가 해외 원조 사업이라던가 그런 국가 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대상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빅데이터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그다음에 제조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세부 기술로는 지구복지 리소스 빅데이터가 되고요. 앞에서 다른 기술들에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애니팜이라든가 이런 데서 생산된 그런 농수축산품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다양한 그런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로 되어 있고요. 이런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에 대한 어떤 기존의 이력 관리라던가 안전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복지 스마트 테크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푸드테크, 그다음에 워터테크, 그다음에 오션테크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구에서 생산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던가 물과 그다음에 해양에 있는 다양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지능화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 그런 공공적인 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가 거버넌스 표준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부 기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 위주로 기술이 개발이 많이 된다라고 보면 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국가 간의 그런 서로 간의 양해와 융합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제 원조라든가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을 디지털화된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으면 훨씬 더 예측 가능하면서도 좀 더 분배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요 시나리오를 보시면 일단 출발 지점은 미래 식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이라든가 이런 자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 다른 ICT 기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전 지구적으로 또는 국가 간의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개방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표준화된 그런 일종의 플랫폼 내지는 국가 간의 그런 협의된 사항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구복지 글로벌 플랫폼에서 좀 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휴먼 그룹에 대해서 6가지 미래 유망 기술에 대해서 잘 들어봤습니다.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 이러한 휴먼 그룹에서 얘기된 이런 기술에 대해서 물론 다른 기술 분야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KT에 이제 총괄을 하고 계시지만 특히나 이런 휴먼 기술에 우리가 지금 설명드렸던 기술을 잘 총평을 해주실 수 있는 우리 그 이규복 부원장님께 일단 한번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걸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1년 넘게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상상과 함께 상상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같이 복합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휴먼 기술 그룹의 전반적인 느낌은 기술 간의 어떤 뎁스가 그래도 상당히 좀 적정하게 돼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휴먼 그룹 쪽에서의 전반적인 기술들이 연계가 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상당히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의 이 기술들이 2050년, 2060년 미래를 바라보고 쭉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의 ICT 기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통신이 이제 B6G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 관련된 기술도 여기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슈퍼컴이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능력이 될지 그리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러몬픽 프로세서 이제 가장 중요한 프로세서가 여기서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은데 이런 기술들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것과 이 기술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미래 유망 기술이 연계가 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거를 연계를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숙제나 앞으로 만약에 큰 사업으로 연결된다면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되는 그런 고민이 좀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여기 원장님 IITB 원장님하고도 잠깐 얘기하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미래학자나 아니면 뭐 웹툰 작가라든가 약간 이제 미래성을 좀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창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기술과 매치를 시켜서 이런 기술들은 좀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인문학적이거나 사회적 학자적인 측면에서의 의견도 같이 들으면 이게 조금 더 좀 휴먼 쪽으로 좀 더 이제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코멘트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평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서 보다 더 재미있고 보다 더 황당무계한 그림을 그려서 재밌는 걸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휴먼 그룹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기술 그룹이 될 수 있겠죠. 글로브 그룹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인복 교수님이 그룹장으로 노력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기술은 허태욱 실장님, 장대현 소장님, 서경 교수님 이렇게 순서를 앉으시면 되고 사실 이게 디지털 생물 종 라이브러리 빅데이터는 그 생명연의 이규선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셨는데 지금 다른 학회에 좌장을 맡고 계신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걸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신해서 박수진 단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복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구 ICT 미래 유망 기술 세계 기술 그룹 중에서 이번에 그 글로브 기술 여기 도출 방향에 대해서 좀 총괄 우선 먼저 발표를 간단하게 드릴 서울대학교 이인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발표드리고 여기서 정말 엄청난 많은 수고들과 노력들을 해주신 네 분 위원님들께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슨 산업 발전, 산업 무슨 관련된 개발, 확장 그러면은 굉장히 환경에 해를 주는 듯한
그러한 좀 느낌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좀 이번 그 저희들이 여기서 과제에서 저희들이 시도한 이런 많은 노력들이 솔직히 이런 ICT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런 해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번 연구에 이번 노력에 굉장히 좀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글로브 지구 ICT 미래 유망 기술 그룹의 목표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그 자정 작용 능력 강화 하나하고 그다음에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의 유지를 위한 그 미래 지향적인 그 ICT 첨단 기술 도출이라고 두 가지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뭐 요즘 인터넷에 많은 인류 생존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들을 보면은 뭐 식량 안보, 에너지, 뭐 기후 변화, 탄소 중립, 또 뭐 지구 환경, 질병, 첨단 ICT 이런 굉장히 주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시면 요 페이지에서 딱 보시면은 웬만한 그런 주요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테고요. 아까도 좀 간단히 좀 앞팀에서들 얘기들 나오시긴 했었지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ICT 미래 유망 기술 도출을 위해서 한 1년 이상들 고생들을 많이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다학제적인 분야라서 굉장히 타 분야의 다양한 분야분들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어떤 때 논쟁도 하고 서로 의견 교류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거기다가 여기서는 또 공간 관련된 5개 공간으로 나눠진 이걸 또 서로 독립적이기도 하고 연계하는 노력들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먼 미래를 위한 좀 안을 도출하는 거나 가까운 미래에 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한다던가 이런 것도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하지만은 저희들이 어느 순간들 보면은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나아가는 이런 R&D나 이런 방향들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게 장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여기서는 먼 미래 우리 권규현 단장님도 아까 식사 시간에 원장님하고 얘기할 때 하셨지만은 저희들이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저희들이 그 나아가는 길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20년, 30년 때까지 보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 방향에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내용들을 나중에 좀 의견 주시고 할 때 좀 납득이 안 된다. 저건 어떻게 이렇게 계획할 수 있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장기적인 것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장기적인 건 장기적인 게 아니고 여기서 훨씬 더 긴 안목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은 고견들 주시면은 저희들이 정말 그 단발성들이 아니라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연구들을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정책이나 기획을 할 때 많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대선 주자들 공약 발표하는데 저는 이쪽과 관련된 환경하고 ICT 쪽에 유심히 봤는데 이 보고서가 조금 더 일찍만 나왔으면은 훨씬 더 그분들이 좀 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공약들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유수성님한테는 뭐 연락들 안 오셨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 안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희한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저희 네 분 위원님들께서 각 그 네 가지 여기 그 지구 ICT 미래 유망 기술에서 디지털 생물 종 라이브러리 빅데이터하고 비온 지구 자원 파워 그리드하고 클린 그린텍 플래닛 가디언스 순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생물종 라이브러리 빅데이터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디지털 생물종 라이브러리 빅데이터는 크게 두 개의 기술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디지털 생물 위해 요소 라이브러리 빅데이터, 그리고 다른 하나가 디지털 생물 자원 라이브러리 빅데이터로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구 또는 이제 우주까지 저희가 확장을 해서 우주 공간의 다양한 생물종을 디지털화하여 관리를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중요한 컨셉이 되겠고요. 이랬을 때 두 가지의 이제 큰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해종이죠. 유해종의 유입을 이동하고 확산하고, 그러니까 유입, 이동, 확산을
사전에 관리하겠다는 게 되겠고, 또 유해종에 반대가 되는 리소스, 이건 좋은 겁니다. 리소스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생물종을 또 발견하고 또 그걸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종 라이브러리 디지털화 관리라는 말은 결국은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유해종과 유용한 종을 이제 나눠서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생물 위해 요소는 바이오 해저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저희가 이걸 논의할 때는 위해종을 가축 전염병 쪽으로 이제 따로 저희가 좀 나눠서 분류를 했고요. 엑스 바이러스라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것도 함께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러한 그 빅데이터에 포함되는 어떤 그 데이터는 종 정보, 그러니까 종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제 메타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이게 출처가 어딘지, 그다음에 뭐 어디 출신인지, 생산지가 어떤지, 그리고 유전 자원 정보가 어떤 것들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위해 요소하고 그다음에 그 리소스와 관련된 생물 자원 라이브러리 빅데이터를 구축함으로 해서 디지털 기반 생물종에 대한 생태계를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물의 어떤 다양성, 보존 그리고 환경 안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대비할 수 있겠고요. 궁극도 보다 이제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감염병 위기 대응 및 방역 정책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단기, 중기, 장기 구분해서 나누어서 그 로드맵에 세부 기술들을 도출하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그 표를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허태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비욘드 지구자원 파워그리드입니다. 저희 인류가 생존하면서 에너지랑 자원이 없으면 살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2040년 이후에 에너지 자원이라든지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 있을지 그쪽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를 보시면은 미지의 에너지 자원이라는 부분들을 해서 지하 자원이라든지 해양 자원, 특히 우주 자원까지 저희가 예측을 해서 발굴을 하고 그거를 활용함으로써 지구 자원에 대한 그 비욘드 더 넘어서는 그런 어떤 에너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큰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지에 대한 에너지원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지, 그래서 디지털 마이닝 로보틱스라는 이름을 키워드를 붙였고요. 거기는 이제 해양 자원도 포함되고 특히 이제 우주 자원까지 좀 확대 해석을 해서 우주에 있는 희귀 금속이라든지 광물 자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매장돼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AI를 통해서 예측 발굴을 해서 로보틱스 기술을 통해서 그거를 자원화 해서 수송할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기술을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폐자원들이 많습니다. 이 폐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많이 해서 그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지 그 관점에서 저희가 정의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구 폐자원 디지털 변환 리사이클링이라는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뭐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지금 지구를 너무 저희가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저희한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인간 생활 환경에서 폐기되고 있는 그런 어떤 자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활용을 제대로 하면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뽑아낸 키워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솔라 파워 그리드라고 해서 우주에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해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얘기했던 거랑 유사한 개념인데요.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바로 그 저장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인류의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보급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도출된 아이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에서 그냥 사용되는 에너지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큰 꼭지에서 한 세 분류로 저희가 정의를 해 보았고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 주십시오. 저희가 그 이데아로 저희가 토출을 해 보았는데요. 그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를 잘 가미한 어떤 그림으로 도출을 해 보았습니다. 그림적으로 잘 나온 것 같고요. 저희가 주요 시나리오를 보시면은 뭐 생산, 생성, 생존, 앞서 말씀드린 유수석님께서의 어떤 세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정의를 해봤고, 기술적 트렌드는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되고요. 기술 동향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기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눴는데요. 아까 그 구분하고 약간 상이하게 저희 단기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지상 분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을 먼저 좀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저희가 waste to x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어떤 폐기물 자원을 자원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좀 조기에 좀 투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중기에는 지하와 해양 쪽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자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CO2, CCUS 같은 것들을 위해서 CO2를 저장하는 기술 또는 해양 에너지 같은 부분들을 또 발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도출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장기 분야는 이제 우주 쪽으로 좀 탐험을 했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우주 관광까지 하고 있는 시대지만 그 이상의 저희가 자원 채취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자원 광물이란 부분들을 수집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까지도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IG 시스템 장대원입니다. 클린 그린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린 그린텍은 저희들이 이거를 정리하면서 그 뎁스가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왜냐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단계부터 이게 언젠간 가능하겠지, 그냥 상상의 나래를 피는 형태의 어떤 뎁스까지를 다 포함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비드 때문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이슈가 좀 없었지만, 코비드 이전에는 아마 모든 집에서 다 공기청정기나 이런 센서들을 가지고 스스로 우리들이 움직였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어떤 환경과 관련된 제도나 법에서는 오염원 배출원에 대한 어떤 접근, 관리, 억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막으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클린 그린텍을 배출원이 어떻게 되는 거는 현 상황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있는 내 생활 공간에서 어떠한 작용을 줄 거냐, 우리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내 생활 공간에서 이러한 오염물질, 에어의 공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하고 포집해서 재활용할 수 있을지, 또는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억제해서 우리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 변화랑 관련이 있는데, 사실 기후 변화가 이제는 변화라고 할 수는 없죠. 이미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회 인프라 시설에서 뭐 거대 안개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물류나 이런 피해 산업 효과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는 기술, 뭐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컨셉을 잡고 기술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보면 그 인피니티 스톤인가요? 그걸 찾으러 갈 때 탁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없던 그 공기 이렇게 차단막이 생겨서 우주를 유영하죠. 사실 그런 기술도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종식됐으면 좋겠지만, 이게 인류와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그런 기술이 이 마스크를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의 나래부터요. 현재 있는 기술이죠. 뭐 어떤 센싱 기술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디지털 트윈을 통한
어떤 공간 상태에서의 어떤 모델링 앤 시뮬레이션 기술들을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 LBS, 우리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라고 하는데 우리 위치 기반에서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그런 형태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중분류를 했고요. 첫 번째는 퍼스널 액티브 에어 클리닝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공기에 대한 어떤 처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어 트리트먼트 기반의 리사이클링입니다. 이거는 요즘 탄소 중립에서도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해서 뭐 지중해 넣고 뭐 어디에 두고 이런 보관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재활용하려는 접근도 있거든요. 똑같이 공기 중에 있는 매질을 저희들이 포집했을 때 가치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중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 이 미래 이데아 전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주요 시나리오가 있는데 사실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 이런 에어에 대한 것들은 우리 생활 안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환경, 우리 생활 안전에 이제 밀접한 영향이 있어서 다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밀접 생활권에서의 유해 물질 뭐 요즘 악취까지 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 불가능한 날씨로 인해서 사실 저시정에 의한 항공기 그 지연이 제일 많거든요. 그 저시정의 대부분이 안개입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공기 중에 어떤 전파가 되는 감염병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주요 시나리오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왼편 상단부에 있는 이 미래 이데아라는 거는 사실 왼쪽에 뭐 어떤 굴뚝 산업이라 그러죠. 오염원을 배출하는 곳에 있는 센싱 뭐 하는 것들 확산 이런 건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을 더 면밀히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들이 생활 공간에 어떻게 미치는지 가운데 있는 아파트나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이런 곳들에서 이제 공기에 있는 것들을 포집하고 재활용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파란색 돔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그 가디언 오브 갤럭시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곳에서 그곳의 어떤 공기 센싱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런 개인용 보호막 같은 양음압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이제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린 그린텍과 관련된 거는 최근 5년만 봐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공기에 대한 이슈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이러한 수요도 많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현재 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센싱 외에 우리 생활 공간에 대한 센싱을 더 면밀히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 저희 이 분과 외에도 모든 곳에서 다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지형을 통해서 모델링을 했을 때는 결국 에어는 바람이나 풍속, 풍향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가 크거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적절한 어떤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거대 안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제 드론봇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개를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리들이 예상 가능한 기술들을 단기에서 중기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기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해서 능동적인 어떤 개인화 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제 우리들이 있는 곳이 모든 다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 제공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부착한 디바이스겠죠. 어떤 기술이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미래의 영화를 보면 어두운 검은 하늘이거나 아니면 다 사막화된 건조된 거거나 아니면 나갈 때 항상 무슨 보호복을 입고 가는 미래를 다 보셨을 겁니다. 영화가 소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형태에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대를 우린 안 올 거라고가 아니라 그런 시대에도 개인화 어떤 보호를 통해서 클린 에어텍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ICT 기술의 어떤 기여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경원입니다.
플래닛 가디언스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플래닛 가디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주라는 것이 이제 저희 삶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민간에서도 위성들을 많이 발사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에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위험과 그리고 또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저희가 판단하였습니다. 뭐 위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은 위성을 해킹할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킬러 위성 등등을 활용을 해서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저희 국가 안보를 침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회의 영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는 저희가 지상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했었다면은 이제 우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지상과 우주가 연계해서 새로운 예측 시스템 등을 구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아까 이제 클린 그린텍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종의 이제 플래닛을 지킬 수 있는 플래닛 가디언스 기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고요. 궁극적으로 이러한 기술이 목적하는 바는 우주 지구 복합 환경에서 수집될 수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탐구하고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우주 안보 확립과 스마트 복합 재난 대응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이 기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이 실현되기 위해서 어떠한 세부 기술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전문위원들께서 자문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출한 이 세 가지 중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주 인터넷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인 인터넷 오브 유니버스 IOU라는 이제 새로운 명칭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로보틱스, 마지막 세 번째는 플래닛 지능 에이전트입니다. 우주 인터넷 IOU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우주라는 환경은 저희가 이 지상과는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극한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신뢰 반도체 기술이 요구되고요. 또 우주에서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광학 센서 기술들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지구의 상태 다차원 정보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화할 수 있는 기술과 또 다른 위성으로부터 해킹당하지 않기 위한 위성 보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위성과 위성 그리고 행성과 위성 간의 초고속 통신을 위한 통신 기술 개발도 이 IOU를 통해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AI 위성을 대량 생산하고 또 이러한 위성들이 우주에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패스파인딩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우주 로보틱스 기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 로보틱스는 저희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의 항상성 제고를 통해서 궤도상 서비싱이라든지 품질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플래닛 지능 에이전트라는 기술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이 플래닛 지능 에이전트는 저희들이 IOU 그리고 우주 로보틱스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들을 활용한 일종의 AI 모델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목적, 우주 안보를 위한 지능 그리고 재난 대응을 위한 지능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플래닛 가디언스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었을 때 저희가 이제 미래 이데아와 그리고 주요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이제 2040년 혹은 그 이후에 우주 시대가 닥친다면은 이러한 가디언스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우주 궤도상 서비싱 기술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 안보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구의 복합적인 재난에 대해서 더 스마트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들이 기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먼저 IOU를 개발한 후에 이를 활용해서 우주 로보틱스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플래닛 지능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글로브 그룹의 기술 설명 감사를 드리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시간 계산 이따가 다 끝나고 받을게요. 예. 그러니까 일단 글로브 그룹 기술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고 다음으로 캐파시티 그룹에 대한 기술 설명을 듣겠습니다. 여기에는 에트리의 최영남 본부장님, 카이스트 최지한 교수님,
그리고 세종대 송재튼 교수님, 송재튼 교수님 지금 캐나다에 계시니까 준비를 하고 있으세요. 두 분이 발표하고 나서 그대로 바로 이어서 발표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그룹장으로서는 우리 그 김종환 교수님께서 제주 한라대 김종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 그래서 총평을 좀 해주신 다음에 각각 세부 기술에 대해서 맡으신 에디터 분들, 연구자 분들께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제주 한라대 김종환입니다. 제가 캐패시티 그룹장을 맡았는데요. 짧게 총괄 관련해서 도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의원분들께서 이제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룹에서는 그 6G 비전, 지금 이제 향후 6, 7년 내에 도래할 것 같은 6G의 비전을 넘어서 더 먼 미래에 통신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가 혹시 통신 공간의 확장이겠죠. 그래서 지상, 그다음에 지하, 수중, 우주, 이런 이제 그 서로 성격이 다른 공간을 초월해서 초연결하는 소위 유니버스 통신에 대해서 그 이제 컨셉트와 개념과 그다음에 필요한 기술들을 정의를 해나갔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지구 전체를 넘어서 우주까지 커버하는 유니버스 통신이 이제 가능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 물질 자원,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디지털 트윈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구 자원을 어떻게 더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그다음에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필요한 ICT 기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에 저희 그룹은 집중을 해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이제 구분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유니버스 통신,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전혀 다른 지구 우주 공간에서의 통신 기술과 각 공간과의 융합 통신 기술을 도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이퍼 AI 에너지 플랫폼, 광산, 육가수전 등의 비재생 에너지 이것들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효율적인 생산과 그다음에 활용을 위한 어떤 최적화 기술들을 도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지구 메타버스 자율 트윈, 디지털화된 지구 자원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들을 도출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메타버스, 그리고 유니버스 통신의 어떤 융합된,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것을 주관하는 IITP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피지컬로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면 1시간이면 합의가 될 사항들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또 반복해서 소집을 해야만 되고 그런 그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글로벌하고 지금 휴먼, 그다음에 캐퍼시티 저희 그룹하고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잘 알겠지만 정말 중간중간 와우 소리가 나는 감탄할 수 있는 정말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미래에, 이런 기술에 대한 컨셉과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시나리오들과 기술들은 그 자체적으로도 어떤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이제 앞으로 미래의 임팩트는 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각각의 기술들을, 새로운 기술들, 지금 우리가 정의한 새로운 기술들 간의 어떤 상호 연계라든지 아니면 인과성을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가지고 더 분석을 해본다면 우리가 새로 만든 기술 분야들을 또 한 번 재융합을 해서 또 새로운 융합된 기술 분야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위원분들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하이퍼 AI 기반의 에너지 플랫폼에 대해서 애트리 최정단이 짧게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하이퍼 AI 에너지 플랫폼은 그 지화 자원 등의 그 한정된 부존 자원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소비 맞춤형 생산을 최적화하고 이런 효율적인 무인화 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보존하고 저장하고 순환 공급하기 위한 이런 뭐 소비자, 공급자 또는 이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사업하려는 그런 그 개체들에게 그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분류적으로 3가지 기술을 요약을 해보았고요. 저희가 이렇게 3가지 기술을 요약하기 전까지 현재 현장에서 이 에너지 플랫폼과 관련된 기술 개발, 기술보다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수요를 받았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인 수요 니즈가 굉장히 저희에게 전달이 됐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적인 문제, 복지적인 문제 등등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니즈를 받고 그렇지만 그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3가지 중분류 기술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구 자원에 대한 그런 부존 자원이 현재 얼마가 있고 또 어떤 그 광물, 유가스전, 신재생 에너지들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가상화하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수요가 얼마이고 생산을 얼마를 해야 할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가상화하기 위한 4D 플랫폼입니다. 보통 3차원의 플랫폼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3차원의 공간과 시간 변화에 따른 추이에 따른 그런 정보까지도 저희가 자원의 변화를 추적을 하기 위하고 또 예측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4D 플랫폼으로 가상화하는 기술을 첫 번째 기술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그런 최근에 뭐 AI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 기술들이 현장에서는 적용이 덜 되고 있지만 최대한 저희가 현재 과학기술로서 개발하고 있는 이 초거대 하이퍼 AI 기술을 기반으로 인간의 작업자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이퍼 AI가 탑재된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을 해서 소비 맞춤형으로 생산도 하고 그리고 무인 자동화를 통해서 수송하고 잘 보존되어서 에너지 소모나 그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도록 하는 그런 로보틱스 기술이 두 번째 인간 하이퍼 AI 기반의 파트너십 기술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그 에너지 자원의 제약 문제를 극복하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그런 환경, 사회, 거버넌스적인 그런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구 거버넌스에 의해서 어떤 신에너지의 발전 그리고 유통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실크로드라는 무역 플랫폼을 이름으로 명칭으로 에너지 ESG 실크로드 플랫폼을 3번째 기술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중분류 차원에서 4D 플랫폼 그리고 하이퍼 AI가 탑재된 로보틱스 기술 ESG 실크로드 플랫폼을 가지고 미래의 소비자, 공급자, 사업자 간의 효율적인 클라우드 기반의 에너지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주요 시나리오를 잡아봤습니다. 아마도 미래상에는 이런 프로덕션에 대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부존 자원을 가상화하고 시뮬레이션하고 또는 탈탄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자동화 기술이 미래상에서 저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트렌드에서는 어떤 기술 혁신 부분이나 시장적인 부분에서 우상향적인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그 아래에 그 기술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는 가운데 있는 이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그 앞서 말씀드린 개인과 공공, 정부 또는 민간의 사업자까지도 주체가 되고요. 이러한 개인들, 주체들과 환경적인 것까지 상호 작용을 통해서 이 저희가 그 세부적인 이 3가지 기술들의 발전상을 꽂아봤습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이 최근 그 국가 간의 보안 문제까지도 안보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어서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런 에너지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국가 간의 그런 안보에도 안보 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니버스 통신 소개를 맡은 카이스트 최재한입니다. 유니버스 통신은 에트리의 유준규 실장님, 김판수 박사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유니버스 통신의 간단한 그 소개를 드리자면은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비지상 통신이 5G, 6G 통신 규격에 포함됨으로써 우주 ICT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상에서 한정되어 있었던 통신 서비스를 우주 환경 그리고 지중, 수중까지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바로 저희 유니버스 통신의 큰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옆에 중분류 세 가지를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의 지상 통신을 우주, 지중, 수중으로 확장합니다. 요즘 역시 많은 관심과 화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저궤도 위성통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상에서 안정적으로 비교적이죠.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기 중에서만 신호를 전송하면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주의 원거리라든지 아니면 지중 수중의 다른 그 매체로 신호를 전달해야 됨에 따라 신호 전송이라든지 다른 주파수라든지 그런 거 기술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역시 우리의 소중한 지구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또한 환경도 보존하는데 거기에 목표가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주신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그것을 구현하는데 이 유니버스 통신 인프라가 큰 기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인프라를 구현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와 다양한 신호 매체를 사용함에 따라서 각각의 통신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보안도 잘 유지돼야 될 것이고 또한 사용자에 있어서는 유해성도 잘 검토가 되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안을 위해서는 항제민과 같은 물리계층 기술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상위계층에서의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팬데믹 이후 관심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드 그리고 정보 양극화 이런 것들을 우주 유니버스 통신을 통하여 모두에게 저가로 공급할 수 통신 수단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러한 것이 사회적으로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유니버스 통신을 이용하여 달 탐사, 화성 계측과 같은 우주 통신에 활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심우주 통신에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또 자동차 업계, ICT 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UAM, UAV, 플라잉 택시, 드론 택시 등을 서포트하는데 유니버스 통신이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이데아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약간 수학적인 그 표현을 좀 빌리자면은 그동안의 통신은 2차원 XY 평면상에서 지상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통신 방식이었다면 일단 해양으로 확장하면서 XY의 제한점을 없애고요. 그다음에 우주로 확장함으로써 Z축이 들어오게 돼서 3차원이 됩니다. 여기서 양의 Z축뿐만이 아니라 지중까지 음의 Z축까지 고려함으로써 진정한 XYZ 3차원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세부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주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버스 통신의 특성상 그동안의 통신 사업자와 항공 우주 업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산업체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얼라이언스나 인테그레이션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개념상이나 아니면 원천 기술이
사용자들에게 피부로 혜택이 와닿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현이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소부장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주 소부장으로의 확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러한 그 우주 기술은, 유니버스 기술은 안보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국가 간 협조와 경쟁이 굉장히 그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재성 교수님 거기 계실까요? 네,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지구 메타버스 자율 트윈을 맡은 세종대학교 송재승이라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지금 현재 캐나다 밴쿠버에 출장을 나와 있어서 오늘 그 원격으로 이렇게 발표를 드리게 됐고요. 이게 참 거의 아까 유영수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한 1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같이 모여가지고 그 참 허무맹랑한 그러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또 이러한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데, 참 모든 이 연관하셨던 모든 분들한테 참 저도 되게 감사드리고,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저도 많이 스스로 정리도 할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지구 메타버스 자율 트윈, 뭐 좋은 내용은 다 들어있죠. 뭐 지구, 뭐 당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메타버스 요즘에 핫한 키워드죠. 그리고 뭐 자율,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트윈,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좋은 단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만큼 좋은 미래 기술이 되겠죠. 그 보통 메타버스 하시게 되면 뭐 상상하시는 게 그 로블록스라든지 제페토라든지 요즘에 게더타운 이런 데서 뭐 사람들이 그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서로 만나서 채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든지 이런 공상과학 그 영화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고글 같은 것들을 쓰고 가상 공간에서 이런저런 뭐 활동도 하고 뭐 소셜 뭐 액티비티도 즐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 지금 현재의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로 채팅을 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정도의 지금 국한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에 우리가 지금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물들을 다 그 가상 공간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메타버스 공간들이 뭐 하나가 아니겠죠. 그죠? 뭐 수십 개, 수백 개, 뭐 이런 상당히 많은 메타버스 공간들이 생겨날 텐데, 그런 공간들이 또 서로 또 융합이 되고, 그 융합된 공간에서 다양한 이제 인터랙션과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즉, 내가 가상 공간에서 뭐 상대편과 만나서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상 공간에 올라와 있는 모델링된 물체들을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함으로써 미래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든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한 시공간적인 제약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 메타버스를 추구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지구 메타버스 자율 트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무엇이 돼야 될까요? 결국은 지구에 있는 모든 사물들, 그다음 가상의 어떤 물건들, 그런 것들을 다 모델링을 해서 가상 공간으로 끌어올려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여러 가지 생긴 그런 자율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들을 이제 하이퍼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 다음에는 그런 공간들이 이제 클러스터링이 된 후에는 상당히 머지가 됐겠죠? 그럼 그 위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소셜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 실제 이제 우리 생활 자체가 완전히 미러로 돼버리는 거죠. 가상 공간에서 완전히 미러가 돼버려서 가상 공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실생활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실생활에 하는 모든 일들이 가상 공간에 반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 다른 그룹에 있는 그런 기술들과 이제 연동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구에서 이제 우주의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들이 그 합쳐져서 우리의 이 지구 자체를 메타버스화 시키고 그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다양한 삶과 인터랙션과 소셜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개념이 메타버스 자율 트윈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가운데 이제 지구 그림이 보이게 되고 그 지구 그림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제 시공간에 이제 메타버스 공간들이 보이게 되고 그 위에 이제 또 다양한 건물이며 사물들이며 이런 것들이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런 상당히 좀 이쁘고 추상적이고 재미있는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래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구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 그 다음에 자원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가상 세계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어할 수도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만들어지게 되고 인간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소사이티를 이루고 생활한다는 그러한 이제 미래 이데아를 그리고 있습니다. 뭐 주요 시나리오라든지 뭐 트렌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기로 그럼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를 모니터링하고 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뭐 지하부터 해가지고 지상 이런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필요가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CPS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달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실제 이제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메타 공간 내에 미러로 만들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미러 소사이어티 기술들이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 디지털 도안이라든지 아바타를 뭐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기술들이 여기서 또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한 기술들 같은 경우는 아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또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기술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저 지구 메타버스 자율 트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로 한다면 여기 앉아 계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최지한 교수님과 그 본부장님 자리를 띄우신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 송진영 교수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그렇죠. 그렇죠. 원래 그래야죠. 원래 그래서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김종환 교수님께서 와우 포인트를 또 말씀을 주셨는데 와우 포인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술들을 또 재융합하자 못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까지만 만족하도록 하고 어쨌든 글로브 그룹의 기술을 발표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13개 기술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어려우시죠? 저희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서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뭐 미래의 이데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림을 한 장으로 그려봤어요. 우리 13개의 그림을 한 장으로 그려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가 쭉 있을 때 물리적인 것도 있고 물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 기술들을 매핑을 시켜봤습니다. 생산과 생존, 생성에 대해서 하나씩 배치를 시켜봤죠. 매핑이랍니다. 일단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가상화, 플랫폼화, 자동화하는 하이퍼 AI 에너지 플랫폼에 대한 그림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부존장에 대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생산과 저장 수송을 하는 기술을 어떤 시나리오 미래 이데아 사실 이데아라는 게 그거죠. 앞으로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실크로드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뭐 에너지에 대한 에너지 거버먼스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런 그림. 이 위에는 당연히 AI가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상을 저희가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네. 저도 어디든지 모르겠어요. 맨날 봐서. 네. 그다음 휴먼 바이오 하이퍼 트윈입니다. 사람이 단순히 그냥 메디컬 휴먼 트윈뿐만 아니라 감성에 공감할 수 있는 휴먼 트윈을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포스트 휴먼 트윈으로 해서 감정 공감, 의료에 대한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을 그려봤고요. 세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 초자동화 운영 플랫폼입니다.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린 건데 이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단순히 그러니까 개인의 위치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다 돈이잖아요. 개인의 위치가 돈입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거기에 저희가 어떤 대기 오염 같은 것도 포함해서 이런 그것이 디지털 자산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유통시키는 것은 어떤 물리 인터넷, 피지컬 인터넷 이런 것들도 적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집입니다. 저는 진짜 이 그림에서 와우했어요. 이거 진짜 와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확장, 가상의 확장 이런 양측에서 모두 확장되는 그림을 우리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와 지하, 또 해양, 그리고 또 거기서 이동할 수 있는 모빌리티의 공간 이동 기술을 저희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5번째 이제 애니파 플랫폼 하늘에 있고요. 이것이 공간별로 이제 우주와 이게 가운데 그림이 떠 있는 겁니다. 공중에 떠 있고 사람이 밑에 있기 때문에 유추할 수 있죠. 그리고 지하에 있는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해양에서 어떤 에너지와 그 농업을 할 수 있는 아쿠아팜에 대한 고도화된 모습을 그려봤고 방금 전에 재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XYZ를 좀 더 확장할 수 있게끔 하는 유니버스 통신 네트워크를 우리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연모사 신공간 컴퓨팅은 이 그림 또한 물론 모든 그림이 사실 다 와우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같이 디자인해 주신 분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내가 과거의 나의 어떤 메시지와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또다시 만들어지고 이것이 자연모사되어 디지털화됨으로써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뭐 아바타가 있는 거겠죠. 아바타가 있든 홀로그램을 돼서 있든 그래서 송진 교수님 아까 두 분이 자리를 비워놔 주신 것처럼 이런 모습을 저희가 상상을 해봤고요. 8번째로 맨날 봐도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자율 트윈 메타버스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도 메타버스 하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사이어티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구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지구를 해보자. 사람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지구 메타버스의 컴포지션을 기반으로 해서 과거의 지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이제 지하 유동훈 팀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과거의 지구를 상상할 수도 있고 앞으로의 미래도 지구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시공간이 가능한 또한 공간의 메타버스를 저희가 좀 구현을 하기 위한 그림을 그려봤고요. 당연히 그 안에 소사이어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까지 했죠? 9번이죠. 그리고 지구 복지 스마트 플랫폼입니다. 이게 지구 복지라면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또한 ICT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하기도 접근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마실 거, 먹을 거 이것을 잘 초국가적인 기구라든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 체계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구의 그림을 놓고 의사결정하고 있죠. 이런 이제 표현화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의사결정 플랫폼을 가지고 바다와 물 복지와 뒤에 있는 스마트 푸드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상상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10번이죠. 그리고 자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지구를 넘어서서 또 모르겠어요. 아까 최지한 교수님께서 심우주 말씀 주셨는데 인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해야 되나라는 의문도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한 거죠. 지구 그리고 지구 밖에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찾고 좀 더 효율적으로 다뤄서 재생산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봤고요. 11번째로 사실 이거는 더 상상도 못할 얘기를 했었어요. 뭐 곤충의 데이터를 곤충에다 뭐 센서를 심어보자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모든 것들에 대한 지구종에 대한 데이터화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인류도 살아가고 지구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그림에서 데이터화하는
라이브러리화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봤고, 그 목적은 당연히 안 좋은 것들에 대한 저감과 좋은 것들에 대한 양상, 이런 두 가지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사실 이거를 장대현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림은 왜 이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다른 그림들은 되게 뭔가 좀 더 멋있잖아요. 얘는 그냥 서술적인 것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잘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에 기반해서 개인이라든지 어떠한 공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림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건죠. 예. 플래닛 가디언스 기술입니다. 이게 우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우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가 빅데이터화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주 쓰레기라든지 우주 안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넷을 만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에이전트가 된다라는 이런 미래 이데아를 그려봤습니다. 예, 이러한 미래 이데아가 단순히 저희가 쭉 설명드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더 이해하고 ICT 기술의 어떤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기술들이 나오게 된 이제 소스가 있겠죠. 우리는 이 기술들을 이제 우리 5대 공간의 분과장님께서 자리해 주실 텐데 이분들이 어떻게 앞으로는 오셔도 됩니다. 네.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들이 있어 왔고 ICT 기술이 어떤 걸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능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가 13개의 기술을 쭉 다 봤었을 때 우리가 찾았던 기술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고 또 앞으로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카이스트 문술 미래전략대학원에 있는 그 김영준 교수님께서 전반적으로 나온 13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주시고 그 총평을 듣고 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된 이 문제를 찾게 된 공간에 대해서 문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김영준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오늘 여러 설명을 들었을 때 되게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대단하구나라고 느꼈던 거는 제가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때 굉장히 크리티컬한 코멘트를 드렸는데 되게 충실하게 잘 거기에 답을 해주셔서 일단 그거 굉장히 뭐라 하죠? 임프레시브 뭐냐? 되게 좋았어요. 일단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이규복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그 뎁스 쪽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잘 좀 정렬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이제 그런 부분이 일단 미래 전략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가지수의 이제 그 경로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트라젝토리가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좀 더 플러저블한 시나리오를 골라내고 일단 그거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특히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서 나온 결과물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지금 1년 정도에서 해왔던 이런 괄목할 만한 그런 결과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더 이게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성함을 메모를 못했는데 아까 코멘트를 주신 분 중에서 그 인문사회적인 그 해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평면 같은 데 프로젝션을 해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X축이 이제 뎁스 같은 게 아마 시간이랑도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Y축을 여기서 얘기하는 상이라는 것들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사실 이제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미래에 있는 건 여기를 다 이 면을 다 칠하는 상황에서 뭐 밀도 분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밀도 분포 안에서 이제 좀 더 있음직한 걸 골라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1년 안에 해서 모든 시점에서의 모든 상에 대한 거를 최적화된 그 해를 찾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탐색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그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이번에 탐색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그 테크놀로지 드리븐의 서플라이의 측면에서부터 시작을 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아니면은 사회가 어떠한 시점에서 어떤 디맨드를 갖고 있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어떤 그 디맨드가 있었을 때 그 디맨드를 만족을 했을 때 사회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대편에서 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그 메가 트렌드 분석을 했잖아요. 이제 메가 트렌드 분석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전에 제안을 드렸던 디맨드라든지 파급 효과라는 규모, 그런 걸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메가 트렌드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그 근미래에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 혹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기술에 종속이 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향에서도 보아서 이걸 이제 앞으로도 그 정기적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은 뭐 사회에 굉장히 큰 기여를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그 면을 좀 더 메워 나가는 거를 위해서 이거에 근거한 어떤 좀 그 스피노프 된 작은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으면은 좀 더 이게 현실적으로 이 되게 훌륭한 보고서가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그 뭐 보여준 각각의 기술들을 하나하나 제가 평가하기에는 제가 갖고 있는 소양이 너무 부족하고요. 일단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 제 평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멀리에서 일본, 멀리에서 의견 감사합니다.